안녕하십니까. 신규 직원 감염관리 교육을 맡은 감염관리실 장유진 간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 관련 감염과 표준주의,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 직원 감염관리와 결핵 및 잠복 결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이란 입원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또는 잠복하고 있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 2일 이후 퇴원 14일 이내, 수술 후 30일 이내에 생기는 감염증을 의미합니다.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침습적 시술과 수술에 증가하고 면역저하 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이 입원하고 있으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 출현 및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신종감염병의 유입으로 의료 관련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최근 몇 년 동안 신종플루나 메르스, 요즘같이 코로나19 등이 대유행하면서 점점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의료 관련 감염의 증가는 환자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고 사회적 이슈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감염에 집중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자 감염관리 예방관리 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조사 기준의 감염관리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고,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나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 체계에 참여하면서 의료기관에게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전파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성립이 될 때 감염이 전파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이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감염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다. 환자나 직원, 방문객이 될 수 있겠고, 보균자나 감염자가 감염원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감염원을 가진 사람이 미생물을 전파하는 경로를 통해서 또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접촉 전파, 비말 전파, 공기 전파를 통해 미생물이 전파되게 되면 이는 감수성 있는 숙주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의 기저질환자나 침습적 시술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고 면역저하자가 많기 때문에 감수성 있는 숙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염 전파에 성립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차단했을 때 감염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숙주의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환경관리를 통한 살균이나 소독,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고 표준주의를 준수하며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 격리하고 치료하는 부분, 숙주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양, 운동을 통해서 전신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감염은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 두 가지로 위험 요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인성 감염이란 환자 자신의 구강이나 장관 등에 정상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세균이 면역이 저하되면서 발현되는 감염을 의미합니다. 환자 자신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인성 감염이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감염으로 의료인이나 환자, 오염된 의료기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충분한 손위생과 감염관리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다음은 표준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주의가 있습니다.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며 환자와 병원 직원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 관련 감염을 대부분을 예방합니다.
표준주의에는 직원 안전이나 손위생, 환자의 배치, 호흡기 에티켓, 환자 치료 물품의 소독, 개인보호구의 착용, 안전한 투약, 환경관리 등 모든 것이 포함되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행위 특성을 파악하여 의료인 자신이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염관리는 손위생입니다. 손위생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도 필수 항목으로 항상 90% 이상 목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위생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50% 이상 됩니다. 손을 씻지 않았을 경우 4시간 만에 100만 마리까지 증식이 가능합니다. 미생물은 환자 피부나 주변 환경에 존재하다가 의료진이 환자를 만지면서 손으로 옮겨집니다. 의료진의 손에 남아있는 미생물은 수분간 생존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진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거나 제대로 씻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증식하게 됩니다. 부적절하게 씻겨진 손으로 다른 환자를 만졌을 때 병원성 균이 전파되게 되고 환자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소변줄이나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교차 감염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손위생을 해야 하며 손위생이 필요한 순간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환자를 접촉하기 전, 청결 무균한 행위를 하기 전, 체액 노출 위험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이러한 순간에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손위생은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 여부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 가능한데요.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CDP실 환자의 경우에는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이 오염됐을 경우에 알코올젤로 아포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꼭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진료나 간호를 시행한 장소에서 즉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갑 착용이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장갑 착용 전과 후로도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CDP실이란 아포를 생성하는 현기성 gram 양성균인데요. 장독소와 세포독소를 생산해서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주 증상으로는 설사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 아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설사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검사 결과에서 CDP실이 확인이 되면 1인실 격리 또는 제자리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소독제로는 CDP실 아포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꼭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장갑이나 가운, 환경소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로 환경소독을 할 때는 1:10 희석 락스로 소독해야 합니다. 손위생 방법입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은 40에서 60초,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20에서 30초 동안 충분히 손을 마찰시켜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문지르는 손바닥이나 손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손가락 부분, 손톱 밑 정도를 충분히 마찰시켜서 자주 놓치기 쉬운 부위를 기억하며 손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상시 손위생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간 라운딩을 통해서 손위생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유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 가서 여러분이 손위생을 잘 하는지 관찰하기 때문에 항상 손위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생의 결과는 게시판에 공유를 하고 직종별, 행위별, 부서별로도 수익률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우리 부서의 손위생 수익률이 몇 프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여러분이 손위생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처치실이나 스테이션, 병실 안쪽, 그리고 침대마다, 병실 문 앞마다 손위생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에 손위생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부서장을 통해서 건의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침 예절입니다. 기침 예절은 요즘에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기침을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합니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해야 하며 기침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유행해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신데요. 기침을 할 때는 비말이 튀기 때문에 항상 기침하고 나서 손위생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위생 증진을 위해서 또 기침 예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감염관리실에서는 팜플렛을 게시하거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리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는 코로나 시국 이후로 더욱더 착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침 예절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했을 때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례들에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 대학병원에서 CPR을 하던 간호사가 1시간 넘게 보호복을 잘 착용하고 있다가 흐르는 땀을 순간적으로 닦으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에볼라 유행 당시에 스페인의 한 간호사는 보호장갑을 낀 채 얼굴을 만져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완벽히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순식간적으로 방어를 놓치거나 장갑에 구멍이 났거나 마스크 틈새로 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나서도 올바르게 착용하고 개인 보호구를 유지시켜야지 감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개인 보호구란 의료 행위 중에 환경이나 감염병 환자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크나 장갑, 페이스실드, 가운, 덧신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한 개인 보호구는 환자 형태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이나 격리 의료 폐기물의 전용 용기에 버려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말 감염일 때 사진에 나와 있는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는데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안면 보호대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처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석션을 하거나 기관지 삭간을 옆에서 어시스트를 한다거나 네뷸라이저 흡입하는 행위를 환자를 도와주었을 때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심히 코를 제대로 막지 않거나 턱을 가리지 않거나 이중으로 착용하는 행위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는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철심이 있는 부분을 위로 가게 하고 본체를 최대한 만지지 않고 끈을 통해서 착용합니다. 덴탈 마스크는 주름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을 살짝 잡고 주름 부분을 펼쳐서 얼굴에 맞춰줍니다. 마스크 본체 상단의 철사를 자신의 콧대 윤곽에 맞춰서 눌러주며 빈틈이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최대한 본체를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마스크를 착용 후에 폐기할 때는 본체 부분을 만지지 않고 앞쪽에 오염물질이 묻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귀걸이 끈을 통해서 벗고 폐기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 재사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찌그러뜨리거나 모양을 변형시키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다고 의심되거나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재사용하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마시고 최대한 얼굴에 밀착되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95 마스크 착용법입니다.
결핵 같은 공기맥의 주인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의료진이 착용하는 것인데요. N95 마스크는 착용할 때 고무줄이 뒤쪽 머리에 X자로 되지 않도록 11자 형태로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마스크가 잘 착용되었는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폐 질환자가 착용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착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덴탈 마스크도 마찬가지지만 N95 마스크도 탈의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스크 앞면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오염 부위가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끈으로 묶는 형태면 뒤쪽에 손을 넘겨서 끈을 풀면서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되고요. N95 마스크는 11자 형태로 꼈기 때문에 몸을 45도 각도로 수그려서 눈을 감고 최대한 손이 마스크에 닿지 않도록 양옆을 잡고 앞쪽으로 당기면서 벗으면 벗겨지게 됩니다. 오염 부위가 닿지 않도록 눈을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운 착용법입니다. 비말이나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튈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가운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교차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일회용 보호 가운을 사용 중인 의료원에서 환자에게 한 번 적용 후 이제 진료구역을 떠나기 전에 가운을 벗어주셔야 되는데요. 입을 때는 먼저 머리를 넣고 소매에 팔을 넣은 후에 뒤쪽 허리끈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벗을 때는 머리 위로 벗게 되면 오염물질이 옷이나 신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 가림부의 허리와 가슴 쪽을 잡아 당겨서 그 뒤쪽에 묶어놓은 절단 부위가 끊어지도록 벗어주셔야 되고요. 가운 앞쪽에 오염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안쪽으로 가게 말아서 의료 폐기물에 흘러 넘치지 않도록 버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갑 착용법입니다. 장갑 역시 손에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건데요. 의료진의 손에 있는 상재균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고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 기회 감염이 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역시 일회용 장갑을 사용 중이고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장갑이 찢어지거나 하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착용할 때는 손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거할 때는 장갑 겉면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거 시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갑을 벗은 손가락으로 손목에 장갑 안쪽으로 넣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벗으실 때 장갑을 튕기게 되면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튕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버릴 때는 바로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손위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갑 착용이 손위생을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갑 착용 전후에도 손을 잘 씻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사 실무입니다. 2017년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상아 집단 사망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주사제 한 병을 여러 아이들한테 주사기에 나눠 담아서 주입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 균에 오염이 되면서 신생아들이 많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사건은 아직까지도 그 법정 공방을 다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안전한 주사 실무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무균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결한 행위하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한다고 했죠. 우리가 정맥주사는 청결한 행위에 포함이 되므로 정맥주사 관련 기구나 바이알, 수액을 취급하기 전에 꼭 손위생을 해주셔야 되고 주사제 준비와 투여 과정 모든 과정에서 무균수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을 줄 때도 청결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먹는 약을 투약을 하기 전에도 손위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액병과 주입 세트는 한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고 수액병에서 수액을 뽑아서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회용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합니다. 주사 바늘과 주사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사용 약물 취급 시에는 제조회사의 지침을 따르는데요. 약품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고 바이알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손상되었거나 성상의 변화가 보이면 사용하지 말고 선임 간호사 선생님께 보고하거나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바이알 주사제 고무막에 바늘을 꽂아두면 안 됩니다. 일회용량 바이알 또는 앰플약을 사용하고 나서 잔여량을 한 용기에 모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하기 직전에 약물을 준비해야 하고요. 준비한 약물은 1시간 이내에 꼭 투여해야 합니다. 다회용량 바이알을 처음 개봉할 때는 유효기간을 적어두어야 하고요. 원내에는 인슐린이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특별한 권고가 없으면 처음 개봉 후 28일 이내에 사용 완료해야 합니다. 다회용량 바이알은 라벨링해서 보관하며 환자 치료구역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전에 고무마개를 매번 소독하고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도 중요한데요. 원내에서 의료기구를 부서에서 사용을 하시면 재사용 기구 같은 경우에는 원내 소독과 멸균 과정에 따라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저나 여러가지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이것에 속할 수 있겠는데요. 사용한 기구는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오염기구 반납 용기에 원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액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유기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제거하기 위해서 오븐 침적을 해둡니다. 감염원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닐로 감염 표시를 해서 별도 포장을 하고요. 침적한 의료기구는 꺼내어서 중앙공급실로 멸균 의뢰합니다. 오염물품 전용 용기에 담아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중앙공급실에서는 여러분이 침적해둔 의료기구를 받아서 1차 세척 후에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독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면 세균이 남거나 기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중앙공급실의 세척과 소독 멸균 과정에서 직원은 보호구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구 세척 시에는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세척하면서 얼굴이나 몸에 튈 수 있기 때문에 모자와 실드 마스크, 방수장갑, 가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환경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독 티슈로 환경 청소를 하거나 의료기구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소독과 멸균 과정을 거치는 부분, 그리고 과산화수소 분무 소독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매달 중환자실과 수술실 간호사들의 손 위생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포탑을 의료기기를 사용을 할 때는 환자마다 닦을 수 있도록 환경소독 티슈를 구비해 둡니다.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의 환경매양 검사도 시행합니다. 세탁물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세탁물 중에 감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한강성심병원은 화상 관련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화상 환자들의 운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의복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전부 오염 세탁물로 분류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세탁물은 입원실과 별개 장소에 있어야 돼서 병동에서 오염 세탁물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탁물을 이송할 때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세탁물을 취급하고 나서는 꼭 손위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결한 세탁물은 꼭 보관장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 폐기물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고 붉은색 도형이 그려진 합성수지통을 이용하게 되며 보관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수거되어야 합니다. 주사바늘이나 칼날 등은 손상성 폐기물에 속해지고 이는 작은 합성수지 노란색 도형통에 버려지게 되고 보관 기간은 30일이기 때문에 30일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골판지 박스에 버려지게 되고요. 골판지 박스에 새거나 적셔질 수 있으므로 안쪽에 주황색 비닐봉투로 씌워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관 기간은 15일입니다. 의료 폐기물에 들어갈 거를 소상성 폐기물에 잘못 넣었다면 보관기간이 15일인 것을 30일 통에 넣었기 때문에 환경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꼭 해당되는 통에다가 의료 폐기물을 버려주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알코올 솜을 손상성 폐기물통에 가끔 버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폐기물 박스는 골판지로 되어 있고 손상성 폐기물통은 합성수지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의 폐기물을 버리는 격리 의료 폐기물의 붉은색 도형을 확인해 주시고요. 기타 일반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병동마다 환경처리실이 있는데요. 환경을 어떻게 닦고 관리하는지 안내문이 붙여져 있고 환자가 사용한 소변기도 개별로 사용해야 하며 세척 소독 후 건조해서 다음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염물을 버리는 오염통은 덮개로 항상 닫혀져 있어야 되고요. 기저귀는 일반 의료 폐기물과 별도로 구분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전용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입니다. 표준주의 앞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전파 경로별로 주의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환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에게 표준주의를 적용하게 되고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에게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공기주의 환자에는 호흡기 유증상 환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결핵이나 수두, 홍역 등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여기에 속합니다. 직원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는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비말주의는 호흡기 역시 유증상 환자이지만 인플루엔자나 풍진, 디프테리아 등이 속하게 되면서 직원은 외과용 마스크, 환자도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접촉주의는 VR이나 CRE가 해당되게 되고요. 장갑이나 덧가운을 추가로 착용하면 되고 모든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환자들은 가급적 이동 제한을 하고 반드시 의료적 목적이 필요할 때 해당 과에 고지 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주의 환자의 이동은 제한됩니다. 신종감염병 증후군이 원내에서 관리가 될 수 없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지정격리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원내는 코로나19를 위한 선별진료소가 따로 없어서 응급실을 통해서 이동 가능합니다. 공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의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1인실도 배치 가능합니다. 시간당 6에서 12회 환기되는 곳을 사용해야 하고요. 헤파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격리실 문은 항상 닫아두고 매일 공기 압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환자 이송은 제한되고 출입도 제한되며 환경관리도 비교적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손위생이 중요하고 N95 마스크를 직원은 착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말주의입니다. 비말주의도 가능한 1인실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요. 1인실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 커튼을 치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자리 격리도 가능합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1인실 배치를 시행을 합니다. 비말주의 환자끼리 코호트 격리도 가능한데요. 이때 환자마다 보호장구를 교환하고 손위생을 해주어야 합니다. 환자나 직원이나 모두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이동 제한이 되고 환경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접촉주의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미생물이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걸 예방하는 것이고요. 손위생은 표준주의에 해당하지만 장갑이나 가운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주의 환자도 가능한 1인실 배치를 합니다. 1인실 배치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같은 병실에 같은 감염을 가진 환자끼리 몰아넣거나 1m 이상 거리 유지하면서 제자리 격리 가능합니다. 이때 역시 환자마다 보호장구를 교환하고 손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내에서는 선별 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입원 시 선별 검사를 하는데요. CR이나 CRAB, MRSA 검사를 시행하고 병동에서는 요한병원이나 제일병원에서 전원 올 경우 급성기 병원에서 3개월 이내 일주일 이상 입원력이 있을 경우 CRE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환자들은 제자리 접촉주의를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병동은 CRE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지만 중환자실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매주 화요일 CRE 검사를 합니다. 격리해제 기준은 3에서 7일 간격으로 3회 음성 시 격리 해제를 하게 됩니다. 다제 성균 격리해제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 바랍니다. CRE 환자가 병실에서 발생하거나 중환자실에 발생하게 되면 양옆 환자 또는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들을 코호트 격리하고 1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 확인 후 격리 해제합니다. VRE는 발생하면 환자는 격리하지만 주변 환자 감시 배양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원내 CRE, VRE 환자 격리 상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할 경우에 1인실 격리를 하게 되고 격리병실로 산정 가능합니다. 격리의 시작은 어느 부위에서든지 균이 분리되는 경우이며 과거 3개월 이내에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즉시 격리 조치 가능하고 1에서 2일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합니다. 원내에서 발생한 CRE는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주의 준수 요청드립니다. 환자 배치를 고려할 때 감염원의 전파 가능성을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격리합니다. 격리 환자 발생 시 격리병실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1인 격리를 시행할 수 있고요. 1인 격리실이 부족할 경우에 공기주의가 아닐 경우 같은 질환군이나 같은 성별을 가진 경우 2인실 코호트 격리를 합니다. 1인실 코호트 격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제자리 격리를 할 수도 있고요. 2인실 격리실이 부족할 경우 4인실에서도 코호트 격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압격리병실은 공기매개 환자를 우선적으로 이용합니다. 만약에 CP를 격리한다거나 했을 때 CDP실 환자가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교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병실 앞에는 주의지침 격리 표식을 해야 하고요. 알코올 손소독제와 손위생 방법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보호구 보관함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 왼쪽 사진은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제자리 격리를 커튼으로 병상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 같은 균을 가진 환자끼리 격리하는 것을 코호트 격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CRE라고 하더라도 CRE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균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환자 변경 시마다 손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인실 내에서 제자리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를 할 때 병실 앞에 보호장구를 준비하거나 침상 앞에다가 보호장구 함을 꽂아둘 수 있습니다. 격리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전산으로 커션 등록을 해서 직원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야 합니다. 환자 이름을 클릭 후 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커션 정보창이 뜨고 어떤 것으로 접촉 주의를 해야 하는지 비말 주의를 해야 하는지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클릭 후 저장하면 타 부서도 이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주의지침 격리병실에 붙여놔야 될 거나 보호자 안내문을 해당 화면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다재성균 격리 해제 기준입니다. 임상검체에서 처음에 분리됐을 경우 복용검사와 임상검체 둘 다 3회 음성 확인 후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임상검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복용검사로만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MRSA나 CRAB, CRPA는 커션 표시를 하지만 최대한 손위생과 표준주의를 준수하고요. 임상검체에서 한 번만 음성 확인되면 커션 해제 가능하며 임상검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감염관리실 상의 후에 해제 고려합니다. 환경소독도 중요한데요. 중환자실과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기 분무는 손에 닿지 않는 표면까지 용이하게 소독 가능합니다. 다음은 직무 중 노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혈액맥의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활동을 시행합니다. 혈액맥의 감염원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에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원이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표준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혈액주의 환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바코드의 비표시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에 비표시가 뜨는 사람들은 좀 더 주의해서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사침 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바늘을 구부리지 않거나 리캐핑을 하지 않으며 리캐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손 기법을 써서 뚜껑을 닫아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날카로운 물건들은 바로바로 손상성 폐기물에 수거하여서 미아부 여사님이 해당 물품을 치우다가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사기나 날카로운 기구 같은 경우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구역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 중 감염 노출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고요. 응급처치 시행 후에 직무 중 감염 노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평일에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감염관리실에서,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즉시 물과 비누로 씻거나 눈에 튀었을 경우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B형 간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여러분이 입사시 검사에서 항체가 있다면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C형 간염의 경우 노출 후에 6개월까지 피검사를 통해 노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HIV 환자에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예방적 투약을 즉시 복용해야 합니다. 시필리스 같은 경우도 노출 직후에 또는 6주 후에 한 번 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응급처치 방법 중 눈을 세척하는 방법은 병동마다 아이버시 스테이션이 있어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게 됩니다.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에게 찔렸을 경우에 C형 간염과 B형 간염, 시필리스, HIV에 대한 동시에 관리가 필요하게 되므로 여러분이 바늘을 버릴 때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도록 꼭 지정된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직무 중 감염 노출 보고서는 원내 공통의 직원 안전, 직원 감염 노출 보고서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OCS EMR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화부 여사님이 해당 부서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부서의 선임자가 성명란에 대문자 클린3을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없앤 후에 여사님의 정보를 입력해서 대신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직무 중 감염 노출 경위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감염관리실로 즉시 한림톡이 오게 되고, 해당 경위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감염관리실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입니다. 결핵은 공기매개 주의 감염병으로 일반 마스크를 써도 전파 차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결핵 발생률 1위 국가여서 결핵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한 명 발생하게 되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근무기간 중 한 번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입사 1개월 이내 흉부 촬영을 통해 결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결핵 관련 온라인 교육도 들으셔야 됩니다. 결핵은 활동성 폐렴의 경우 주변 한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지만, 잠복결핵이란 평소에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핵균이 몸속에 있지만 해당 결핵균이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휴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몸속에 잠복된 결핵균이 있는지는 피검사인 이그라 검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입사 시에 체온검진으로 해당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잠복결핵의 경우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잠복결핵 검사는 의무이지만 치료는 선택입니다. 잠복결핵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진료를 보시면 되고, 진료 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잠복결핵 치료제는 결핵 치료제에 비해서 적은 약을 복용하지만 같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치료비가 지원 가능하므로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고, 치료를 하면서 약을 복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진료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위생과 기침예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지침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하루에 2번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부서 선임에게 알리거나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면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서 면회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주보호자는 1인만 등록 가능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꼭 환기를 해주셔야 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식사 공간은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강성심병원 감염관리 신규 간호사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